지지난 시간에 우리 중간고사를 받고 그거에 대한 결과 우리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편하게 채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랑 적당한 내용들 확인해 보고 개인별 점수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답안지 확인할 친구들 하고 하는 거를 지난주에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는 지난주에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에게 묻는다 이벤트까지 끝나고 진도를 살짝 나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반부는 사실상 소팅 프로블럼만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전반부 시점에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심각하게 오래 걸리는 거는 뭐 그냥 리즈너블한 느낌의 친구는 n제곱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보고 소트인가 뭔가 하는 거 살짝 나왔었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뭐 인서션 소트든 셀렉션 소트든 머지 소트든 퀵 소트든 그 다음에 우리 중간고사 때 살짝 등장했는데 힙을 가져와 가지고 리덕션을 써서 진행하는 힙소트라고 부를 만한 친구들도 느리면 n제곱이고 그 다음에 적당히 빠르면 n 로그 n 정도에 끝내는 그런 친구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친구들보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한 차원 한 끝만큼 도저히 이게 격차가 좁혀지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게 차이 나는 그런 다른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짝 구경해봤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그 막 로그니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n제곱을 요 n을 지금 맨 땅에 있는 거를 이 친구를 지수부로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뭐 로그 써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할 거예요. 뭐 저도 지금 미적을 A부를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입장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긴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게 가능은 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n제곱은 2의 로그 n승 lg n승 정도로 어심토틱하게 표현을 할 수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이전 수업들 자료구조랑 그 다음에 우리 전반부 수업에서 n제곱보다는 n 로그 n이 좀 더 낫다. n 로그 n보다는 그냥 n 그 다음에 로그 n 같은 느낌으로 그냥 n보다는 로그 스케일로 가는 게 조금 더 빨리 끝나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2의 로그 n승이랑 2의 n승이랑 비교하면 2의 로그 n승이 훨씬 더 빠른 친구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심토틱한 거기 때문에 그 앞에 개수가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붙냐랑은 그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게 n의 2승이든 4승이든 아무튼 n의 예를 들면 k승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는 결국은 어심토틱하게 요 n을 익스포넨트 부분으로 옮기면 2의 로그 n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더 오브 2의 로그 n승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2의 n승보다는 쉽다라는 걸 납득할 수 있을 거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이제 2의 n 로그 n승 하면은 얘는 다시 지금 익스포넨트 부분에 n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맨 땅에 내려버리면 n의 n승이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의 n제곱승, 2의 n3승승 같은 것들도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더 복잡한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지금 학부 2학년 시점에 알고리즘 동네에 대한 첫 번째 얘기를 진행하는 약간 옛날 얘기 정도 간략하게 읊어보는 스케일의 수업이다 보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어려운 문제다 라면 걔가 그 다항 시간 안에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나지 않는 그래서 익스포넨셜 시간이 걸리는 친구다라고 그렇게 그냥 약간 양자택일 문제 같은 느낌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구경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냥 푸는 거랑 대충 푸는 거예요. 그냥 푸는 건 말 그대로 이 입력에 대해서 이런 출력을 내가 내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while문 적고 while문 안에 while문 또 적고 그러면서 그냥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뭐 재기호출한다든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끝나도록 만들기만 하면 여러분이 편하게 어떤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 내지는 솔루션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요. 얘 같은 경우는 전공법으로 도전을 한다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작업만 한다라 생각하면 그러면 이 작업을 끝냈을 때 어떤 입력에 대한 우리가 요구받은 출력을 항상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검증하는 커렉티니스를 증명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에다 장난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그걸 이제 잘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몇몇 문제는 그냥 풀면은 절대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세상에 쉬운 문제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전공법으로 풀었는데 익스포넨셜하게 시간이 걸린다.
라면 그냥 예를 들면 컴퓨터를 n대를 병렬로 연결해서 푼다라든 것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를 해서 견디는 느낌의 접근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가능은 할 겁니다. 우리가 이게 컴퓨테이셔널한 문제다 라는 거를 이미 검증을 해놨다라면 우리가 입력과 출력을 예를 들면 인트값 하나 또는 인트값 n개짜리의 나열 같은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것들을 수행하는 각각의 작업들, 세부 작업들이, 우리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세부 작업들이 하나하나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전에 배운 적 있는 C++ 문장들의 나열로 구성할 수 있다. 메인 내용물로 다 때려 넣을 수 있다 하면은 내 컴퓨터한테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직접 적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컴퓨테이션을 하다라 말할 수도 있고, 뭐 그 정도면 그냥 직관으로 요거 지금 숫자 다루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막 이상한 거 하지 않으니까 얘는 아마 컴퓨테이션을 할 거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스타트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일단 그 정도까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짝 살펴본다라면 일단 요 전공법과 관련한 거는 여러분이 직관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소팅 프로블럼에서도 일단 인설션 소트랑 셀렉션 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 게 가능했어요. 물론 걔네가 이게 그 알고리즘에 대한 가장 빨리 끝나는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이제 별개 얘기긴 한데 아무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대충 풀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조금 완화를 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계속 얘기했던 게 그 소수랑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수가 확실히 소수면은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고 확실히 합성수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면 0을 출력해도 되는 상황. 사실 얘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합성수일 때만 1을 출력하도록 하고, 이게 소수거나 아니면 좀 애매한 상황에서는 0을 출력하도록 문제를 조금 완화를 하는 거예요. 원래 원본 문제는 정확하게 잡아봐요. 우리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수들은 1부터 스타트해서 그 모든 숫자들을 무한대까지 모든 숫자들은 무조건 소수거나 합성수잖아요. 일단 이건 맞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 끝이 어딘지 가늠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소수라는 거의 정의상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흑백이에요. 검은 돌이랑 흰 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한 거예요. 어떤 수가 소수다, 합성수다, 둘 중에 하나를 딱 잘라서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 그 동네에서의 n은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n이 32 하면은 32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이진수로 칠 수도 있고 십진수로 칠 수도 있지만 그건 어차피 어심토틱하게 보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확실히 소수일 때 1을 출력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떤 수가 소수가 맞냐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확실히 합성수다 할 때는 1을 출력하고, 이게 합성수가 아닐 수도 있거나 아니면 지금 발견했더니 확실히 소수인 것 같다라면 0을 출력하도록 완화를 하면 그냥 적당히 이상한 작은 숫자들로 나눠보는 겁니다. 2의 배수냐, 3의 배수냐, 6의 배수냐, 11의 배수냐 같은 느낌으로. 6의 배수 필요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러다가 적당히 내가 알고 있는 소수들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면 걔는 어쩌면 합성수일 수도 있긴 한데 엄청 커다란 소수들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소수거나 애매한 것 같으니까 그냥 빠르게 0을 리턴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2로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 떨어지면 걔는 100% 합성수입니다. 1을 리턴해요. 근데 2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일단 홀수란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3일 수도 있고 3이라서 소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9라서 소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2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가 1이 떴다라면 그냥 애매함이니까 0을 리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대충 풀기 접근 방법을 적용하면 나눗셈 한 번, 퍼센트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컨스탄트 타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자, 그 2로 나누어 떨어지냐 확인하는 것만으로 합성수들 중에 절반을 확실하게 1을 출력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모든 자연수들은 홀수거나 짝수고 그다음에 2를 제외한 모든 짝수들은 다 합성수니까요. 그래서 합성수가 그 예를 들면 뭐 자연수가 100만 개 있다라고 치면 최소한 50만 개는 확실히 합성수가 맞단 말이에요. 그죠? 대충 어심토틱하게 본다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친구는 1을 출력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다른 애들은 이제 3의 배수, 5의 배수, 7의 배수 그런 애들도 섞여 있긴 한데
그래서 합성수들도 들어있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걔는 그냥 애매하니까 귀찮으니까 0을 위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처구니 없이 대충 푸는 거지만 의외로 이 친구의 명중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소수일 때 일을 출력하는 거랑 확실히 합성수일 때만 일을 출력하는 거에 문제의 스케일의 차이도 어마무시할 수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대충 풀 수 있어요. 또는 이제 우리가 정확한 맥시멀한 값, 미니멀한 값을 요구할 수도 있고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에서 대신에 적당히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대충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잔액 같은 자원이 있고 그거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걸 알려줘. 또는 이 범위 안에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 목록을 여러 가지를 뽑아줘와 같은 느낌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딱 정답을 얘기해 달라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튼 답이긴 한데 그게 가장 옵티멀한, 그러니까 맥시멀하거나 미니멀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고 판단된다라면 그냥 그걸 바로 리턴해줘와 같이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확률이라든가 통계를 적용해서 예를 들면 95% 확률로 그럴싸한 정답을 내도록 얘기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문제를 약간 바꿔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살짝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접근한다 치면 디시전 프로블럼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접근한다 칩시다. 이 친구는 나한테 0 또는 1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게 어떤 일정 비율로 이 친구는 정답을 얘기할 수 있고 그거에 대비되는 완전 거짓말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이제 가장 심각한 상황은 이 친구가 말하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50%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요. 이 친구가 100% 확률로 나한테 1대 1이라고 정답을 말한다. 그러면 그건 잘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 10% 확률로 정답이 1일 때 1이라고 말하고 그런 되게 명중률로 치면 어처구니 없는 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 친구 마지막 위턴문에다가 느낌표 하나만 붙이면 이 친구는 90% 확률로 정답이 1일 때 1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걸 이제 위에 있는 문제를 완화하는 것까지 다른 완화 수단까지 다 적용한다면 완벽히 뒤집히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간에 가장 심각한 거는 50대 50.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든 내가 동정 굴려가지고 그냥 나 스스로 랜덤 돌려갖고 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신뢰도를 보이는 게 가장 심각한 신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얘네들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 구성하는 건 뭔가 머리카락 많이 빠지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빠르게 해결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컴퓨터한테 시키기 쉬운 알고리즘을 먼저 구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풀기의 목적은 그냥 전공법으로 푼다라면 익스포넨셜하게 걸릴 것 같다. 또는 확실히 익스포넨셜하게 걸린다. 라고 이미 증명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럭저럭 빠르게 끝이 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충 푼 다음에 얘는 지금 전공법으로 푼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이 함수 호출해서 리턴 받은 이 값이 그 원래 문제에 대한 원래 입력에 대한 적절한 출력이다라는 거, 커렉트니스를 따로 증명을 할 필요가 보통은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하는데 성공을 해버린다면 내가 지금 대충 풀기 접근 방식으로 적용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새로 만든 그 알고리즘은 원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솔루션은 지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남들이 보기에는 익스포넨셜하게 걸리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던 거를 내가 이렇게 대충 풀기 방식을 적용해서 쉽게 푸는 걸 발견했고 쉽게 풀 수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하면 모든 입력들에 대해서 항상 100% 확률로 적절한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것까지 증명을 해버리면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라고 알려진 하나의 문제를 이제는 쉬운 문제로 격화를 시키는데 성공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엄청 옛날 얘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21세기에도 수많은 대학원생들, 수많은 교수님들이 생각해가지고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 쉬운 문제로 끌어내리는 사례가 여기저기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방금 전 얘기했던 확실히 소수면 1,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0으로 리턴하는 친구가 옛날에는 그게 익스포넨셜 타임 걸린다라 얘기해서 수많은 대충 풀기 사례, 전공법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걸 전공법으로 그냥 해결해 버린 그렇게 해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난다라고 증명을 해버린 사례가 2000년대 초반에 나왔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걸 증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충 풀어서, 그러니까 문제를 완화해서 접근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맨 위에 거 봅시다. 그냥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1을 리턴하고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면 1이면 애매한 거니까, 소수거나 합성수인 거니까 0을 출력하도록. 얘도 느낌표 한 번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타임 컴플렉시티는 세타 1이 걸리는 거예요. n의 자릿수랑 1도 상관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퍼센트 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따로 차이가 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적어도 익스포넨셜하게 걸리진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는 50% 확률로 확실하게 합성수를 골라낼 수 있는 친구인 거예요. 짝수들만 골라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단순히 빨리 끝난다라고 무조건 채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거 말고도 정확도, 정밀도와 같은 부가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퍼센트 몇 번 하는 게 더 내 현재 문제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거냐, 어느 선까지를 직접 나눠보고 그 다음에 손절하고 그냥 애매하다라고 판정하고 0을 출력하는 게 나은 것이냐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예를 들면 여러분 핸드폰이라든가 여러분 그 자바 같은 데 들어있는 런타임 라이브러리라든가 그런데 적절한 시간 안에 너무 오래 걸리지 않고 소수인지 아닌지를 그럴싸하게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그런 함수들이 탑재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소위 암호라든가 그런 동네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암호 시스템을 만드신 분들은 확실한 소수 여러 개를 붙잡고 그걸 가지고 조합해야지 이게 암호를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게 자릿수가 크면 클수록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릿수는 충분히 크게 잡고 씁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게 소수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친구라면 저런 대충 푸는 친구를 써가지고 그냥 임의의 주사에 굴려서 숫자 하나 뽑은 다음에 걔가 소수면 그걸 쓰고, 걔가 소수가 아니면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또는 크거나 같은 그럴싸한 소수 비슷한 거 하나를 또 뽑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보통은 구성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 수준에서는 이 대충 풀기는 너무나도 모호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선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데, 그건 이제 현직에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 아래에서 여러분이 대학원생으로서 접근해 보실 때 한번 직접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얘보다는 전공법으로 푸는 방법 위주로 후반부에 등장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예시 문제 2개를 같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거스름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피보나치수 구하는 문제인데, 걔는 이제 11주차에 이어서 새로운 디바이드 앤 컨커랑 비슷한 알고리즘 만드는 방법 소개할 때 한 번 더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기법인데 그 친구를 써서 전공법으로 풀면 확실히 어려운 문제에 대한 쉽게 풀리는 알고리즘 하나를 구경해 보는 것까지가 오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얘기가 오늘 살짝 진행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진행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끊고 집에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돌아올게요. 거스름돈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를 들면 과자 하나를 사고 10,000원짜리를 나한테 내신 겁니다. 그럼 나는 저분한테 이제 거스름돈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난 알바생이잖아요. 저분이 얼마를 가져가시든 아무튼 금액은 맞춰야 되는 건 맞는데 저분한테 그걸 다 10원짜리로 거슬러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500원짜리 같은 걸 섞어가지고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친구는 거스름돈 문제인데, 입력은 내가 지금 어떤 금액의 동전들을 가지고 있냐, 그 동전들의 가치를 하나하나 나열해둔 나열 하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얼마를 거슬러 줘야 되는 상황이냐, 예를 들면 뭐 450원일 수도 있고 뭐 1250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출력으로 얘는 인트값 하나를 리턴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동전을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정확하게 금액을 맞춰서 거슬러 줄 건데, 그때 내가 저 사람한테 건네주는 동전의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대한민국
화폐 체계로 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850원을 거슬러 준다 칩시다. 그러면 간단히 생각하면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3개랑 50원짜리 하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10원짜리 85개를 드릴 수도 있지만 걔는 85라는 엄청나게 큰 숫자니까 그 숫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전의 개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적절한 최소값, 아마도 모든 금액에 대해서 최소값은 하나씩 고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는 그런 느낌의 알고리즘을 만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 속 동전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짜리 주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편의점에 5원짜리, 1원짜리를 취급하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로 놓고 그 다음에 지금 500원짜리가 지금 요 캐셔에 몇 개가 들어있나 그런 것도 일단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전들을 놓고 본다면 일단 거스름돈이 얼마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1원짜리 동전만으로 저 사람한테 바로 지불할 수 있어요. 거스름돈이 4,950원이다. 그러면 1원짜리 4,950개를 봉투에다 담아갖고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봉투값 30원 배제하고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1원짜리 가장 가치가 작은 1원짜리 5개를 주는 대신에 5원짜리 하나를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원짜리 2개를 주는 대신에 10원짜리 하나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현실 속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현실 속 동전들의 가치는 약간 이전 버전의 몇 배가 다음 버전의 몇 배가 다음 버전과 같은 느낌으로 전체 동전 수를 일종의 단계별로 우리가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건 얘가 곱하기 5, 곱하기 2, 잠깐만.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5, 2, 5 하면은 얼마든지 500원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다 합치면은 정확히 500이 뜨는 겁니다. 1원짜리 500개를 주는 대신에 500원짜리 하나를 줄 수 있다라고 딱 나누어 떨어지도록 그렇게 각각의 동전들의 가치를 마련을 해둔 거예요. 합성수로서 나열해뒀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충 한번 계산을 진행해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얼마로 해볼까요? 뭐 270 1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인간 컴퓨터가 돼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271원을 줘야 된다라고 지금 모니터에 떴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전통이 빵 하고 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실제로 편의점 알바 해본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는 일단 가장 먼저 500원짜리를 몇 장을 줘야 되냐, 몇 개를 줘야 되냐를 먼저 고려를 할 거예요. 일단 271원이니까 500원은 0개 주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스름돈이 271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0원짜리 몇 개 주면 충분하냐? 우리가 지금 100원짜리 3개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시제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원짜리 2개 주면 되겠다 하고 그러면 200원 빼면 71원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원짜리 지금 71원이니까 하나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21원일 테니까 10원짜리 2개, 그 다음에 5원짜리 0개, 그 다음에 1원짜리 하나 주면은 끝이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 실전에서는 이제 그냥 저 사람한테 100원 2개 바로 줘버리고 50원 줘버리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동전의 개수를 다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몇 개를 줘야 되냐를 위반하는 거니까 이걸 마지막에 다 더해가지고 계속 누적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 사람한테 제공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가 이거를 대충 풀어도 거스름돈 딱 알맞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실 속 주화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지금 원래 목표가 271원이었단 말이에요. 271원을 거슬러 주기 위해서 동전을 1, 2, 3, 4, 5개를 주면 된다라고 나는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5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직관으로 우리가 방금 전 사용한 방법을 써서 저 사람한테 동전을 지불하면 그게 동전 개수의 최소값이 될 것이다. 미니멀한 개수만큼 동전을 준 셈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직관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100원짜리를 한 장을 더 꺼내면 나중에 내가 50원 2장을 덜 꺼내도 되는 거예요. 10원 2개, 5원 등등을 덜 꺼내도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보장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걸 꺼내든 꺼내지 않든 나중에 실제로 다뤄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동전들의 가치가 정확히 배수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계별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래서 5개 주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요걸 우리는 지금 단순히 500원 곱하기 몇 개 해야 되냐, 대소 비교하고 그거를 각각의 동전의 가치들에 대해서 한 번씩 해가지고 곱하기 한 다음에 뺄셈 한 거잖아요. 간단히 생각하면 이에 대한 C++ 코드도 지금 바로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while문 하나 돌리면 된다 이겁니다. 어떤 배열 하나에 요 동전의 가치가 500, 10, 50, 15, 1 같은 느낌으로 6칸짜리 배열 안에 인트값이 그대로 나열돼 있다라고 치면, 그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왔다 치면, 그 다음에 내 손에 인트값 271을 쥐고 있다 치면, 나는 while문 하나를 돌려서 최종적으로 리절트는 5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것까지를 C++ 코드로까지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 컴퓨테이셔널하다 얘기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현재 C++ 코드가 그 알고리즘을 반영한 코드다라고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그 알고리즘은 이 원래 문제는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었단 말이에요. 동전 개수의 최소값을 출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100원을 덜 주면 저 사람한테 나중에 50원 2개를 더 줘야 되거나 10원 10개를 더 줘야 되거나 등등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1원짜리 거슬러 줬을 때 남은 거스름 돈이 0원이 돼야 되는 게 확실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리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저 사람한테 주는 게 이득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무조건적인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전 개수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자, 그렇게 줄여서 했을 때 결과적으로 미니멀 값에 도달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동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풀었지만 그 알고리즘,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지금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의점 알바하는데 우리 컴퓨터과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든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스름돈 나눠드리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5살짜리 애기도 본인이 받은 동전 보고 왜 이거밖에 안 주실까 하면서 의문점을 품는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등등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순서대로 지금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수만큼,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수만큼 동전을 거슬러서 저 사람 손에 쥐어주는, 그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쉬운 방식을 쓰면 큰 문제 없이 미니멀한 전체 동전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동네, 방금 전 그 접근 방식에 대한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냥 각 단계에서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최대 개수만큼 현재 이 가치를 갖는 동전을 저 사람 손에 쥐어준다와 같은 느낌으로 while문 한번 돌려가면서 전체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요 그리드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이제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죠? 7대 죄악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뭐 나태, 교만, 막 그런 것 중에 욕, 탐욕 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나 그냥 쉽게 가자 이거예요. 그리디하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500원을 안 줘도 돼요. 나중에 1원짜리로 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가능은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최대한 저 사람한테 동전을 주는 거를 덜 하고 싶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게 다 인건비잖아요. 내가 알바생이야. 내가 그거를 어떻게 잘 거슬러 주는지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나는 쉬는 시간이 많은 게 이득인 겁니다. 나는 그렇게 탐욕적으로 저 사람한테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저 사람한테 돈을 더 주면 그건 내 재산상의 손실이 되니까 나중에 빵꾸가 나는 거니까 그 상한선 아래에서 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대한 땡겨놓자, 바짝바짝 해두자와 같은 느낌으로 500원짜리에 대해서 처리하고 100원짜리, 50원짜리 등등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디하게 접근을 하는 알고리즘이라 말할 수 있고, 일단은 얘는 그 우리 대한민국 동전 가치 화폐 구조상 우리의 원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다라고 직관으로 납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리디 내지는 그리디하다라는 표현은 이제 컴퓨터쟁이들이 일반 명사 같은 느낌으로 자주 표현을 합니다. 술자리에서 누가 얘기를 한다라든가 너 왜 자꾸 어묵만 집어가냐고, 소세지만 집어가냐고, 너 되게 그리디한 친구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조금 바꿔봅시다. 입력이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30원, 20원, 5원, 1원짜리가 들어왔다라고 칩시다. 일단 뭐 가능은 하죠. 이런 식으로 동전 찍어가지고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 친구는 항상 이제 정답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그리디한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40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리디하게 본다면
내가 40을 지금 거스름돈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30원짜리 몇 개를 줄 수 있냐? 하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원이 빠져요. 그러면 나는 이제 10원을 더 주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건 2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못 주죠? 자, 30원짜리 하나랑 20원짜리 0개랑 그 다음에 5원짜리를 몇 개 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5원짜리는 지금 2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 10원에서 이제 남은 거스름돈이 빵원이 돼요. 그래서 1원짜리 빵개 자동으로 결정돼서 나는 그러면 동전 3개를 주면 되겠구나. 30원짜리 하나랑 5원짜리 2개를 주면 되겠구나 라고 나의 그리디한 알고리즘은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짜로 화폐 체계가 이딴 식으로 돼 있다면 사실 얘는 40원을 거슬러 주기 위해 동전 2개면 충분한 거예요. 20원짜리 2개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나중에 20원짜리 2개 주는 게 더 낫다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왈문 돌릴 때 그냥 30만 왼손에 쥐고 그 다음에 원래 숫자였던 40을 오른손에 쥔 채로 지금 줄 수 있는 최대한을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지금 안 주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미니멀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리디한 알고리즘은 입력이 잘 들어와야지만 적절한 출력을 내뱉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일반론적인 아무 동전들 객수가 다양하고 그들의 가치도 다양한, 일단 뭐 똑같은 가치를 갖는 동전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 배수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입력들에 대해서 항상 적절한 출력을 한다라는 걸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 3이라는 숫자가 진짜 개 쓸모없는 거냐? 그거는 아니기는 해요. 이렇게 그리디하게 접근해서 이러한 화폐 구조 아래에서 40원을 거슬러 줄 때 동전 3개로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는 보인 겁니다. 그 말은 저 사람한테 동전 4개로 줄 수도 있고 등등이겠지만 아무튼 3개 또는 그거보다 덜한 동전 개수만큼 줘도 상관없다와 같이 일종의 상한선을 우리가 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 확실한 건 3개로 가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미니멀하냐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종의 문제를, 저는 사실 지금 이게 사실 항상 정답을 말하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저는 문제를 조금 완화해서 그럴싸한 상한선을 빠른 시간 안에 말해주는 친구예요 라고 여러분이 변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 전공법으로 풀면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날까요? 일단 동전의 개수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다음에 동전의 가치가 그때그때 달라요. 이 가치, 가장 작은 친구랑 가장 큰 친구 사이의 범위도 다르고 걔네들 사이 간격도 다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이제 뭐 동전 가지수가 뭐 500원짜리 있다라면은 뭐 500까지가 최대긴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문제 자체에서는 그걸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억 5천만 원짜리 동전 같은 것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 친구는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 일단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디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는 그건 이제 초등학생도 거스름돈 본인이 받은 게 맞냐 아니냐, 이게 적절한 거냐 미니멀한 거냐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런 동네에서는 동전의 가치를 매길 때 딱딱 단계별로 배수로 나눠 떨어지도록 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미국이라든가 그런 동네는 25원짜리 쿼터라고 부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쓰기는 하지만 10원 다음에 25원짜리가 있고 막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완화해서 푼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뭔가 명칭이 중요해요.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대충 풀기 방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 안 할 거라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건데, 이렇게 뭔가에 대한 정답을 말하는 대신에 뭐 3개 컷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적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4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를 조금 더 고상하게 휴리스틱하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휴리스틱이라는, 이게 아마 발음이 휴를 히읗 발음을 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안 하시는 교수님도 계신데 일단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유레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리스 어떤 분이 이제 목욕하다가 뭔가 생각나가지고 뛰쳐나가신 거잖아요. 돈 안 내고 뛰쳐나가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유레카 하면서 내가 뭔가 알아냈다, 발견했다와 같은 외침을, 내가 발견했다라는 1인칭 측면에서의 외침을 하면서 나가셨다라는 구전이 있는데 걔랑 어원이 같습니다.
내가 이 3이라는 거를 말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 미니멀 값은 절대로 3보다 크지는 않다라는 걸 발견을 하는 겁니다. 자, 정답 말하지 않고 되게 변명하고 자빠져 있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라면 일단은 우리 수준에서는 그게 타당한 얘기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 이제 대학원생들이 다루는 어떤 문제는 전공법으로 하면 절대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나지 않는, 근데 그걸 아무튼 풀어야지 실생활 경제가 돌아간다라든가 사회가 돌아간다라든가 하는 시리어스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휴리스틱하게 접근하되 좀 더 신뢰도 높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럴싸한 상한치 하한치를 얘기해주는 휴리스틱한 알고리즘들을 여러 버전을 발표를 해서 학위를 따고 등등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금감원이라든가 그런 게 취업을 할 수도 있겠죠. 국정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의 범주를 훨씬 더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의미가 여기 휴리스틱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욕하다 말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리디한 알고리즘 우리가 적용하긴 했는데 대한민국에선 그냥 그거 써도 돼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쩌면 그거 쓰면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납득할 수 있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 발례를 살펴본 거예요. 우리의 그리디 알고리즘이 모든 입력에 대해서 항상 미니멀한 출력을 하지는 못한다라는 발례를 발견한 겁니다. 그럼 이제 커렉트니스 증명은 이제 실패했습니다로 끝이 나는 거고, 뭐 조금 슬프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휴리스틱하게 풀었어요. 사실은 과 같이 부분 점수 주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디한 동네는 그런 식으로 좀 심각한 동네입니다. 동전 거슬러 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동전 거슬러 주는 게 이게 항상 미니멀한 것을 내보내는 것이냐와 같은 걸 검증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방금 전 얘기했던 저 단어 자체의 의미, 되게 욕심쟁이 같은 느낌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너 참 그리디하구나, 그리디한 알고리즘으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와 같이 덕담을 나눠보던가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쉬운 문제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알고리즘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는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while문 하나로 퉁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각각의 단계, 첫 번째 500원짜리 다루는 단계, 10원짜리 다루는 단계 등등은 동등해도 되고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머리 가슴 배 세 단계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코드로 나눠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여기서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각 단계에서 뒷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공법으로 지금 30원 주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까지 고려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20원짜리를 거슬러 줄 거다라는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대소 비교만 해가지고 동전 지금 몇 장 거슬러 줄 수 있냐 판단하는 게 보통은 더 쉽게 끝날 거예요. 그리디한 알고리즘은 전공법으로 푸는 알고리즘보다 빨리 끝난다라는 엄청난 장점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걔가 항상 정답을 말한다. 걔가 솔루션이다라는 거는 따로 여러분이 증명을 해야 돼요. 왜냐? 전공법으로 푼 게 아니니까요. 그게 성공한다라면 솔루션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휴리스틱하게 보면 그래도 얼마든지 추가로 쓸만한 적절한 상한값 내지 하한값을 말하는 친구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대충 푸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 그리디하게 푸는 거 말고는 이제 예를 들면 주사위 굴려서 랜더마이즈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푼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증명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소팅 프로블럼 할 때도 요 예를 들면 퀵소트 돌리면 무조건 정렬이 완료돼 있다라는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아마도 잘 되겠지. 뭐 길이가 1일 때까지 나눈 다음에 그때까지 피봇은 자기 자리 차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왼쪽 영역 오른쪽 영역은 충분히 나눠가지고 디바이드를 끝까지 해가지고 진행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친구들이 한 번쯤은 자기가 주인공인 적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피봇이거나 본인이 길이가 1인 영역에 들어가 있거나 한 거예요. 0번째 칸부터 n-1번째 칸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증명한다든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력이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 이게 맞거나 틀리다, 정렬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증명에 큰 비중을 들이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지는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요 그리디 알고리즘의 예시 또는 이걸로 쉽게 풀 수 있는 다른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들은 더 이상 소개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 들었던 요 정도 내용까지만 기억하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시사 용어 같은 느낌으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GPT한테 물어보신다든가 해도 그 친구가 재밌는 거 하시네요. 저도 이거 하나 알고 있어요 하면서 썰을 풀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입력은 양의 정수 n이 들어올 거고 우리는 n번째 피보나치 수를 출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펑션 프로블럼은 맞죠? 디시전 프로블럼은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정답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번째 피보나치 수는 이미 그 규칙이 있잖아요. 그쵸? 1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다. 2번째 건 1이다. 3번째 거부터는 n-1번째 거랑 n-2번째 거를 더하면 나온다와 같은 느낌으로 그 규칙 세 가지로 피보나치 수열을 구성할 수 있고 얘는 그 피보나치 수열의 n번째 수를 우리한테 출력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어차피 말해야 되는 게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서치 프로블럼이다,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다 같은 것들을 논의할 필요는 전혀 없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얼마든지 알고 있는 문제니까 바로 코드를 확인해 보면 자, 요거는 지난주에 올렸던 앞쪽 파일에 들어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라면 지난주에 아마 코드를 이미 로드를 해놨을 거예요. 로드를 해놨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게 동네마다 달라요. 어떤 동네는 0번째, 1번째 피보나치 수를 1로 두고 스타트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0번째 피보나치 수는 0, 1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라고 두고 스타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1번째가 1이고 2번째가 1이다랑 동등한 느낌으로 스타트하는 셈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1부터 n은 1부터 스타트를 할 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을 해왔어요. 뭐 이걸 굳이 오늘 우리가 작성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파이썬 수업에서 이미 구경해 봤을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여러분이 요 피보나치 수 구하는 문제에 대한 내 알고리즘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잴 때 어떤 식으로 재면 될 거냐를 여기는 지금 방금 그 문제에서 봤듯이 n번째를 구하려면 n-1번째랑 n-2번째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i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행위를 몇 번을 할 거냐. 그다음에 뭐 쉽게 얘기한다면 제귀 호출을 몇 번 할 거냐. 함수 호출식 계산을 몇 번 할 거냐. 그래서 콜 카운트를 써서 우리의 알고리즘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한번 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사람한테 줄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FIB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밑에다 깔아놓고 얘가 이제 내부적으로 제귀적으로 호출할 FIB 인터널을 돌리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요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FIB 처음 시작할 때 지금까지는 FIB 인터널을 0번 호출한 게 맞으니까 0으로 스타트하고 얘를 이제 매번 재귀 호출할 때마다 저 콜 카운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L밸류 레퍼런스를 담아갖고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호출 받자마자 저 방금 시작했어요. 뿔뿔 하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출할 때마다 0이었던 게 1 되고 2 되고 3 되고 등등 해서 카운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내부적으로 방금 말했던 그 규칙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전공법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1번째 피보나치 수를 물어봤다라면 나는 1을 리턴하면 돼요. 2번째를 물어봤다라면 바로 1을 리턴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는 스스로 넘버번째 피보나치 수를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제귀 호출로 그걸 문제를 해결합니다. n-1번째를 구하고 n-2번째를 구하고 그 두 개를 더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말해주면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요구한 n번째 피보나치 수를 성공적으로 말하는 셈이 돼요. 자, 그래서 대충 느낌 오죠? 나도 이제 재귀 호출할 때마다 내가 받았던 그 L밸류 레퍼런스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따라서 콜 카운트는 지금 되게 쉽게 말하면 글로벌하게 계속 누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FIB 인터널 해가지고 저 사람이 원래 원했던 n번째 피보나치 수를 리절트에 담고 저 사람한테 이 두 개의 인트 값을 세트로 리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 이제 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변경 불가능한 소괄호 열고 닫고로 표현한 튜플이라든가를 써본 적이 있다라면 얘는 그거 지금 인트값 두 개를 모아가지고 그거 한 세트를 리턴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용도로 일단은 C++ 동네에는 그 길이가 2인 튜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한 페어라는 친구를 하나를 마련해 놨습니다. 자, 길이가 2인 거 하나만 준비해 두면 되는 거잖아요. 페어 안에다 페어를 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두 개가 가능하다라는 건
3개, 4개, 5개 다 가능한 거고 뭐 그런 원초적인 접근 방식을 써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거 되게 복잡하니까는 여기에 리턴 형식은 오토로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const expR을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로 열어보시면 지금 여기서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서 위졸트에 담는다라는 거를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한다라는 그 함수 호출식 계산을 컴파일 타임에 끝을 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졸트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면 우리한테 우리 아직 빌드 하지도 않았는데 프로그램 실행도 하지 않았는데 5번째 피보나치 수는 5고 그동안 9번의 재규 호출이 발생했다. FIB 인터널 호출이 발생했다라고 우리한테 즉석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 따로 단축키 누르지 않아도 예를 들면 7번째 피보나치 수가 얼마고 그거 계산하는데 함수 호출을 25번 했다와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걸 컴파일 타임에 재규 호출들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0번째 피보나치 수 얘기해줘 하면 얘는 이제 즉시 빨간 줄 해줍니다. 얘는 이제 컴파일 타임에 미리 계산해 주기 어려울 만큼 재규 호출을 너무 많은 단수만큼 하는 친구라서 손절을 때려버렸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100번째 피보나치 수는 런타임에 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동네마다 상한선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지금 런타임에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졸트에 담은 다음에 지금 위졸트는 FIB의 리턴 값을 담는 거니까 얘는 페어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C++ 동네 페어는 위졸트 점하고 first랑 second를 써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위졸트에 담기는 first는 넘버 번째 피보나치 수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second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 재규 호출을 몇 번을 했나를 콜 카운트를 리턴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위졸트에 있는 거 하나씩 까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실행해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줄을 맞춰가지고 1번째부터 20번째 피보나치 수까지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재규 호출을 몇 번 했나를 카운트 값을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넘버 값은 10진수 기준으로 2자릿수로 그러니까 2글자에 걸쳐서 그 다음에 위졸트랑 카운트는 현재로서는 최대 5글자 그러니까 만자리수까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맞춰가지고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C 동네에서는 %D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면 %OD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D를 할 때 최소 몇 글자를 점유를 하도록 만들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면 %OD라고 적어놨는데 나 3을 출력한다. 그러면 3은 사실 한 글자로 출력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10진수 기준으로. 그러나 지금 OD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빈 칸에다가 띄어쓰기를 해가면서 그래서 띄어쓰기 3 같은 느낌으로 5글자에 걸쳐서 출력을 하는 걸 여러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3 같은 느낌으로 적으면 %.3D 같은 느낌으로 적으면 보통 이제 %D 할 때는 안 쓰고 %.3F 같은 걸 하면은 그럼 이제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까지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보여준다와 같은 느낌으로. 그 친구는 이제 최소 자릿수 같은 느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도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아무튼 그게 C++ 동네에서는 이렇게 파이썬의 포맷이 있잖아요. F로 스타트하는 F스트링이라는 친구 새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파이썬 3.14에서 이제 그거에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무튼 파이썬 동네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게 여러 가지 에디션이 있는데 가장 최신 에디션은 예를 들면 3 더하기 5는 중괄호 열고 닫고를 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아무 수식이나 적을 수 있습니다. 파이썬 수식을. 그래서 지금 얘는 너무 뻔해 보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3는 3이고 5는 5입니다. 그 다음에 result는 3 더하기 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 할게요. F 한 다음에 3 플러스 5는 그 다음에 result입니다와 같이 접두사 F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을 적어두고 이걸 이제 계산을 시키면 이 친구는 저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수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 계산하면 3 들어있으니까 3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3 10진수 3 한 글자짜리로 저 자리를 메꿔주는 거예요. 마치 프린트F처럼.
그래서 요거를 오늘날에는 이 방식을 쓰는 게 가장 모던하다라 생각하고 3.14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요 다음 단계 더 심각한 작업을 시킬 수 있는 게 이제 튀어나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원론적으로는 요 안에는 아무거나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곱하기 제곱해가지고 보여준다거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안에다 함수 출식을 적는 것도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해갖고 그래서 얘는 그래서 요 안에다가 random.randint 그 다음에 0부터 9까지 이런 느낌으로 하면 얘는 이제 저 리터럴 계산할 때마다 서로 다른 글자들을 저 자리에 채워가지고 최종적으로 글자들을 만들어서 프린트를 한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돼 있고 이게 제 기억이 맞다라면 이런 느낌으로 돼 있는 겁니다. 현재.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터럴 적을 때 저런 걸 활용할 수 있고 그게 이제 C++ 버전에서 사실 얘가 제 기억이 맞다라면 얘가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일단 제 기억상으로는 요걸 가장 먼저 메이저하게 도입한 거는 C# 동네긴 한데 뭐 그건 이제 여러분한테 메이저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std: 포맷이라는 함수를 준비해 놨습니다. 요거 2020년도 C++에서 도입됐어요. 그다음에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쓸 수 있는데 얘는 차이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0 중괄호 1, 중괄호 2, 중괄호 3 같은 느낌으로 요 안에다가 연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하고 마치 printf처럼 여러분이 저 포맷 안에다가 내가 채워 넣어서 글자들 나중에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그 값들을 인수로 담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printf랑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 순서를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printf 있잖아요. 이 친구는 %d 하면 여기다가 3,5 하면 무조건 왼쪽 %d에 3 한 글자가 담기는 거고 여기에 5 한 글자가 담기는 거잖아요. 이거의 순서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C 동네 printf는 그랬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 복잡한 서비스 제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얘는 이제 출력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std: 포맷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여러분이 방금 전 본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중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연번을 매기지 않은 채로 3, 5 하면 이 친구는 그냥 3 띄어쓰기 5 같은 느낌으로 최종적으로 스트링 형식 값을 만들어줘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중괄호 안에 1, 0 이런 식으로 적어두면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중괄호는 인수 중에 1번째 거를 여기다가 채워갖고 조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5, 3이 나올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5, 3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1번째 거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0번째 거 다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더 심각한 거. 얘는 동일한 숫자를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0번째 거 한 번, 그 다음에 또 0번째 걸 여기다가도 적어줘와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실행하면 당연히 3, 3이 나올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고 심지어 요 중괄호 안에다가도 여러분이 중괄호를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0번째 거, 1번째 거 대신에 IDX 번째 거와 같은 느낌으로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IDX 값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런 느낌으로 두 개의 중괄호 중첩되어 있는 걸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이거는 사실 파이썬 동네 저 F 어쪽으로 스타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뒤에다가 예를 들면 뭐 해볼까요? 뭐 5 정도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 바로 바꿀게요. 이제 구간을 잘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둘 다 아무튼 0번째 인수 그러니까 인트 값 3을 가지고 출력을 해주는데 왼쪽 거는 지금 5칸에 걸쳐서 해주는 겁니다. 마치 %OD 같은 느낌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얘 -5라 하면 이제 정렬 왼쪽 정렬도 가능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친구는 똑같은 3을 들고 오되 3칸에 걸쳐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한 번 덜 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OOP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원래는 내가 리터럴 적을 수 있을 법한 그냥 내가 직접 키보드 쳐서 숫자를 정할 수도 있을 법한 곳에다가 중괄호를 칠 수 있어요. 그러면 0번째 거를 출력하는데 너비를 몇으로 할 거냐를 1번째 인수로 결정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1번째 인수가 5니까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둘 다 5칸짜리로 5칸에 걸쳐서 5글자에 걸쳐가지고 인트값 3에 대한 10진수 표현을 출력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뭔가 자동화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0은 지금 넘버 값이에요. 이번 번째 피보나치 수 그겁니다. 그다음에 이 뒤에는 그 넘버 값을 몇 자릿수로 몇 글자로 출력할 거냐. 얘는 지금 여기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맨 처음에 최대 20까지의 그러니까 20번째 피보나치 수까지를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한 줄 한 줄 출력하는 걸 지금 반복 흐름을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0일 때는 딱 적절하게 들여쓰기 딱딱 맞춰가면서 출력해 줍니다. 너비를 2로 잡고 5로 잡고 5로 잡으면 예쁘게 잘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 얘를 n을 25로 잡으면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긋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얘를 이제 예를 들면 n을 뭐 40으로 잡거나 하면은 이제 중간쯤부터 이제 아이고 한 세월 걸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뒤로 밀려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n이 30일 때 얘네들이 들여쓰기가 잘 맞게 하려면 다른 친구들도 지금 보면 얘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얘는 지금 2억이고요. 무슨 몇 자리 수냐면 9자리 수입니다. 얘는. 그러면 지금 내가 n을 30으로 뒀다, 아니 40이네요. n을 40으로 뒀다라고 친다면 쟤네들의 너비를 9로 잡아놓고 진행을 했다라면 아마도 이번에 이렇게 예쁘게 들여쓰기가 잘 맞는 출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 구하는 문제는 뭐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이 짤 수 있을 거고 혹시나 심심한 친구들은 요 n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요번에는 요 폼은 돌리는 동안 출력할 때 n 값에 대한 출력, 넘버 값에 대한 출력을 몇 주로 할 거냐. 지금은 n이 40이기 때문에 2로 잡아두면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요 피보나치 수 자체를 출력하는데 몇 자릿수를 쓸 거냐. 그다음에 지금 재기 호출 횟수를 출력하는데 몇 자리를 쓸 거냐를 n 값에 대해서 항상 그럴싸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무조건 n이 얼마로 두고 스타트하든 간에 항상 딱딱 자리 맞춰가면서 각각의 줄을 출력하도록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얘가 피보나치 수 구하는 자체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얘는 지금 자릿수를 논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 소수 찾기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거에 역방향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보면 1번째 피보나치 수 1, 2, 3, 4, 5, 6, 7, 8, 9, 10까지만 가도 지금 재교출을 100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번 하면 이제 재교출을 1만 번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30번 하면 이제 재교출을 100만 번 하고 있어요. 100배씩 막 뻥튀기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40번일 때는 이제 다시 한번 100배 가까이 또 다시 뻥튀기를 지금 하고 자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금 40번째 피보나치 수도 렉 걸리는데 100번째 피보나치 수 구한다? 그럼 이제 아마도 우리 지금 수업 중간 쉬는 시간 끝날 때까지도 아마 구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유한 시간 안에 끝나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자, 지금 이 초기 버전은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이따가 11주차 예시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은 그냥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이 친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왜 오래 걸리냐 생각해 보면 자, 봐봐요. 우리가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여드릴게요. 5번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는 4번째랑 3번째를 알아야 돼요. 4번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는 3번째랑 2번째를 알아야 돼요. 3번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는 2번째랑 1번째를 알아야 됩니다. 얘네들은 즉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3번째를 구해야 되고 여기서 또 2번째랑 1번째를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는 즉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놓고 보면 얘네들은 그래 즉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끝난다 칩시다. 컨스탄트 타임 안에 끝난다 칩시다. 근데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행위를 전체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측면에서 본다면 두 번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째 피보나치 수 자체는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수를 구하는 행위를 얘는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n이 5니까 그나마 요거 한 케이스밖에 없어서 망정이지, 이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를 들면 봅시다. 뭐 10 해봅시다. 그러면 9랑 8을 구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8이랑 7이랑 구할 거잖아요. 7이랑 6이랑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또 7이랑 6이랑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7, 피보나치 7번째 피보나치 수 구하는 건 3번을 할 거예요. 8번째 피보나치 수 구하는 건 2번을 할 거예요. 6번째 피보나치 수 구하는 건 몇 번 할지 대충 느낌이 올 겁니다. 등등이기 때문에 뭐 엄청 오래 걸린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날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 보여요. 아무튼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3번, 자, 1번째 피보나치 수, 2번째 피보나치 수는 즉시 답변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즉시 답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 친구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장 같은 걸 한 다음에 적당히 n을 크게 잡습니다. 뭐 10만으로 한다 칠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0번째 칸은 어차피 안 쓸 거고 1번째 칸에 1 담고 2번째 칸에 1 담고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3번째 칸, 4번째 칸은 다 0이 담겨있는 채로 스타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1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메모장에 1번째 칸에 담겨있는 숫자를 리턴하도록 한다라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얘는 메모장에 2번째 칸에 담겨있는 걸 저 사람한테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메모장에 넘버 번째 칸에 담겨있는 거를 리턴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번째 피보나치 수 말할 때랑 2번째 피보나치 수 말할 때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도 돼요. 근데 3번째 피보나치 수는 처음에 모르는 상태로 스타트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메모장에 넘버 번째 칸에 그거에 해당하는 숫자가 담겨 있다면 일단 걔는 무조건 0보단 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모르는 번째 피보나치 수에 대해서는 저 배열에 해당 번째 칸에 0이 담겨 있을 겁니다. 거기에 0이 담겨 있지 않다라면 내가 이전에 구한 적이 있거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넘버 번째 피보나치 수를. 그럼 바로 리턴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넘버 번째 피보나치 수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재기호출을 해가지고 원래 방법대로. 이런 느낌으로 재기호출을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넘버 번째 피보나치 수를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리턴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if문 뒤집으면 좀 더 깔끔하게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메모장 하나를 옆에다 두고 진행하면 아까 잠깐만요. 조금 이따 제가 제정신일 때 만들어 놓은 정답을 봅시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메모장 하나를 마련해 두고 그 메모장에 내가 과거에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본 이력이 있다. 그 다음에 3번째 피보나치 수가 3이다라는 걸 여기다 적어놨다라면 그걸 그냥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바로 리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재기 호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은 그 n번째 피보나치 수를 전공법을 써서 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차피 전공법 써봤자 아까랑 똑같은 짓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진행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금 더 투자한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얘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로컬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조금 더 곁들여서 우리가 지금 이전까지 본 거, 그러니까 입력을 나눈다, 뭐 그거는 뭐 소팅 프로블럼 할 땐 시키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시키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로 뭔가를 중간중간 진행하면 좀 더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 뭐 쉽게 생각한다면 타임 컴플렉시티를 어심토틱하게 심각한 수준으로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른 짓을 한다라는 건 결국 생각해봐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짓이 결국은 뭐 화면에 출력할 겁니까? 뭐 타임점 슬립 뭐 10초 동안 잠들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짓은 결국은 메모리 어딘가에 뭔가를 담거나 담아둔 걸 꺼내는 거예요. 근데 담아둔 걸 꺼내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의미가 없을 거잖아요. 지금 어딘가에 예를 들면 뭐 내 여자친구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0번 쳐다보나 100번 쳐다보나 전혀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걸 쳐다보는 횟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추가로 뭘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라이트를 추가로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한다라는 건 데이터를 조금 더 그럴싸한 데이터를 중간중간 기록을 해가면서 진행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직관으로 가져가는 게 가능할 겁니다. 얘는 지금 전공법으로 접근한 건 맞아요. 그러나 똑같은 짓을 2번 이상 되풀이하지 않는다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법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피보나치 수 자체는 지금 성공적으로 출력을 할 겁니다. 뭔가 지금 코드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우리가 일단은 제 원래 목표는 지난주에 얘기를 하는 거였고 오늘 이제 이어서 요거보다 좀 더 그럴싸한 문제들 하나를 추가로 들고 와서 적용을 해보고 그다음에 걔보다 훨씬 더 어려워 보이는 문제 살짝 얘기해보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목표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정도 하고 10시 49분이니까 지금 10분을 쉽시다. 그게 낫겠죠 아마도.